이 평화로운 가을밤, 미시간의 한 조용한 동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울려 퍼진 911 신고 전화가 평범한 가을밤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집 안이 이상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불길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의 조용한 주택가에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참상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메이플 스트리트는 평소에도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동네였거든요. 하지만 이 긴급한 신고가 진정으로 알린 것은 곧 발견될 4명의 일가족 시신과 그 뒤에 숨겨진 상식밖에 더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2015년 12월 1일 할로윈이 지난 직후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아직도 사탕 포장지가 흩어져 있었고 집집마다 호박등이 꺼진 채로 남아있었죠. 축제의 흔적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던 그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 스트리트 1247번지에서는 축제의 여운 대신 섬뜩한 침묵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일찍부터 들려야 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부모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들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어둠 속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권총에 손을 올리며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거실에는 35세의 마이클 톰슨이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의 몸에는 여러 차례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 남아있었죠. 부엌에서는 32세의 아내 사라 톰슨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 역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엌 칼이 쥐어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층에서 발견된 광경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방에서 8세 에밀리와 6세 제이든이 각각 침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베개에 스며든 핏자국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범행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아이들의 할로윈 의상이 의자에 걸려있는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픈 대조를 이뤘습니다. 에밀리의 공주 드레스와 제이든의 슈퍼히어로 의상이 어젯밤의 즐거운 시간을 무력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할로윈 밤을 이용해서 변장을 하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창문들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현관문의 자물쇠에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뒷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범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지갑에는 현금 300달러가 그대로 들어있었고 사라의 보석함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거실에 놓여있던 최신형 텔레비전이나 값비싼 전자제품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라면 절대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라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들도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욱 의아해한 것은 범행의 패턴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각 피해자들은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깨어날 시간도 없었을 정도로 신속하게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죠. 마이클을 제외하고는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범인이 가족들에게 매우 친숙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 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조용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범행 당일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톰슨 가족은 할로윈 저녁 내내 아이들과 함께 사탕을 나눠주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찾아와서 사탕을 받아갔다고 증언했죠. 오후 9시경까지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증언했죠. 에밀리와 제이든이 자신들의 할로윈 의상을 자랑하며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대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거실불이 오후 10시경부터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톰슨 가족의 평소 생활 패턴과는 다른 것이었죠. 이웃집 메리 존슨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일찍 어두워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그 동네에 살면서 톰슨 가족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집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던 중 뒷마당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화단 옆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이었는데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자국의 패턴을 보면 운동화를 신고 있을 것으로 보였죠. 흥미롭게도 이 발자국들은 집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한 것 같았습니다. 범인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심지어 발자국 옆에는 나뭇가지로 땅을 쓸어낸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부엌 창문 아래에서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되었는데 톰슨 가족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배 브랜드는 말보로였고 하나는 완전히 타고 다른 하나는 절반 정도만 피워진 상태였죠. 이는 범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렸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 담배꽁초들에서는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가 검출되었죠. 이는 범인이 범행 전야 후에 잠시 그 자리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법과학팀은 이 DNA를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톰슨 가족의 일상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이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가족이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지역은행에서 대출 담당 매니저로 일했는데 최근 몇 달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특히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고객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마이클이 담당했던 몇몇 대출 거절 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은행에 항의를 하러 와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고 그중 일부는 마이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한 고객은 네가 내 가족을 망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원한 관계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클이 최근 거절한 대출 신청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그들의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사라 톰슨에게도 의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전업주부였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몇몇 고객들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주문한 제품이 사진과 다르다거나 배송이 늦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단순거래 분쟁이었지만 일부는 상당히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협박성 메일들이 있었는데 네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총 15통의 이메일이 발견되었는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사라는 이런 메일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감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사라가 최근 들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죠. 수사관들이 이메일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협박 메일을 보낸 IP 주소가 톰슨 가족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나온 것이었죠. 정확히는 같은 동네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익명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톰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보낸 메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협박 메일의 내용 중에는 사라의 일상 패턴을 정확히 아는 듯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톰슨 집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범행 당일 밤 자정 무렵에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었죠. 시스템 로그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전원선을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무력화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범인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런 전문적인 수법을 보면서 수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한 충동범죄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증거를 조작할 줄 아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톰슨 가족의 옆집에 살던 16세 소년 데이빗 밀러가 중요한 목격담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게 된 것이었죠. 그는 범행 당일 밤 새벽 2시에 창문을 통해 이상한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데이빗에 따르면 그날 밤 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창밖으로 한 남자가 톰슨 집 뒷문으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실루엣은 명확하게 보였다고 했죠. 그 사람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마이클인 줄 알았지만 키와 체격이 달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이클보다는 좀 더 날씬하고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집을 나온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차를 타고 떠났을 텐데 그 사람은 도보로 골목길 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마치 미리 계획된 도주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데이빗은 말했습니다. 걸음걸이도 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고 했죠.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500m 떨어진 편의점 카메라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새벽 2시 30분경에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으로 볼 때 데이빗이 목격한 인물과 동일한 사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뭔가 길고 날카로운 물건의 윤곽이 보이기도 했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 톰슨 가족과 연관된 놀라운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라의 전 남자친구인 브래드 윌슨이었던 것이죠. 브래드는 사라와 결혼 전에 약 2년간 교제했던 사이였는데 헤어질 때 상당히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래드는 사라가 마이클과 결혼한 후에도 종종 그들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마이클이 출근한 후 사라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나타나곤 했다는 것이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사라가 불편해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런 일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아마도 마이클이 걱정할까봐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브래드의 행동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브래드의 최근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었고 특히 사라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서 스토킹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받았던 협박 이메일들도 브래드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죠.
브래드는 34세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는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직업 특성상 야간 작업에 익숙했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에도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경찰이 브래드의 집을 수색한 결과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침실에는 톰슨 가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사라의 일상을 적어놓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사라의 외출 시간, 쇼핑 패턴, 아이들의 학교 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톰슨 집의 구조를 그려놓은 설계도까지 발견되어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설계도에는 보안 카메라의 위치, 전원선의 경로, 그리고 각 방의 배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는 브래드가 오랫동안 이 범행을 계획해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브래드의 차고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피가 묻은 칼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갑들이 발견된 것이죠. 칼은 일반적인 부엌 칼이었지만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DNA 검사 결과 이 증거물들에서 톰슨 가족의 혈액과 브래드의 지문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장갑 안쪽에서 발견된 브래드의 DNA는 그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체포된 후 브래드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물증 앞에서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라를 되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라가 나 없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왜곡된 논리였죠. 브래드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브래드 윌슨은 1급 살인 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플린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정에서 톰슨 가족의 친척들은 브래드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다며 오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집착과 소유욕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브래드의 협박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